반갑습니다. 일곱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참고 버티는 사이에 누군가는 자신이 승리할 곳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제프 다이어의 글은 읽는 이의 멱살을 잡는 맛이 있다. 밖에 있으면 실내로 들어가고 싶었고, 실내에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가장 심할 때는 일단 좀 앉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어난 다음에는 다시 앉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인생을 허비했다. 우리는 취업하면 퇴사가 하고 싶고, 연인과 헤어지면 다시 그를 그리워한다. 우습게도 퇴사를 결심하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이유가 생각이 나고,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면 우리가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가 걷잡을 수 없이 떠오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깜짝 놀라며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 아마 이때였을 것이다. 내가 도망을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진지하게 받아들인 시점이자 기어이 도망을 주제로 한 책까지 쓰겠다고 덤벼들게 한 최초의 계기가 말이다. 도망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포기가 가던 길을 중간에 멈춰 서는 행위라면, 도망은 살기 위해 지금까지 가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뛰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망치는 걸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는 게 두려워서 힘든 순간에도 참고 버틴다. 도망을 쉽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방어술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아무나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도망을 치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하고, 잘 도망치려면 섬세한 기술까지 필요하다. 어떤 명분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도망을 치는 것 자체가 위대하고 영웅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거나 버티는데 한계가 오고 있음을 느낀다면, 이런 상황을 고민하는 과정만으로도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한다. 자신이 현재 어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고 있는지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상사 입맛에 맞는 점심 메뉴를 고르는 에너지를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이라도 더 하는데 쓰게 된다. 그래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대담하게 도망쳐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탄탄한 도망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그 대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저절로 긴장한다.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이런 이해력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에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한정된 근거를 토대로 매 순간 위험천만한 판단을 하며 살아간다. 그 결과 버티지도 포기하지도 도망치지도 못하는 애매한 순간들로 하루하루가 가득 채워진다. 그저 두려움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적당히 처신한다. 데카르트는 그런 이해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깊게 고민한 철학자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도 자신의 이해력을 끊임없이 의심했기에 나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의심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불과함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도망치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만히 서서 버티는 게 나을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나을지,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력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그러니 도망을 치더라도 잔뜩 겁에 질린다. 이해력의 한계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데카르트는
이를 극복할 도구로 의지력을 제시한다. 이해력과 달리 의지력은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의지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거대한 것이다. 의지만큼은 신의 능력과도 같다. 이것을 단순히 하면 된다라거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흔한 자기계발서의 주술적 메시지로 읽어선 안 된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의지는 잘못된 선택을 각오한 의지다. 100m를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라는 얘기다. 그는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 선 우리를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 비유한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다.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가늠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한 방향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면 틀린 방향이라는 걸 확인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어떤 선택이든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리스크를 피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고 그런 까닭에 작은 선택 앞에서도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이 인간을 신중하게 만들고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다. 있던 대로 그냥 있길 바라는 관성의 법칙은 힘이 세다. 정말 큰일이 벌어지지 않고서야 우리는 굳이 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의지는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이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각성이 우리를 관성에서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도록 돕는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예민한 감각이 도망에 필요한 강력한 엔진인 의지력에 불을 붙인다. 세상과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나라는 성에 틀어박히면 당장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한번 지어진 장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으며 그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여러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든다. 강한 의지만큼이나 약효가 있는 것이 호기심이다. 어디에도 호기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다거나 내가 확보한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잔뜩 움츠려져 있다면 삶을 빛나게 만드는 생기는 사라진다. 당연히 어떠한 일에도 의지를 가질 수 없으며 그만큼 행복에서도 멀어진다. 호기심을 가지려면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뭐든 온전히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호기심의 원천이다. 데카르트가 그랬듯이 내 이해력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의 말처럼 의심하는 나 자신을 의식할 때 비로소 나는 존재할 수 있다.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떡볶이를 보고 왠지 시들어버린 내 인생 같은 기분이 든다면 우리는 염세적이 된다. 반면 다시 물을 넣고 채소와 양념을 추가해서 떡볶이를 데울 의지를 발휘한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맛의 떡볶이를 맛보게 된다. 그런 소소한 낙천주의가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 때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해진다. 도망을 친다는 건 내 정체성에 대한 점검이자 조정이다. 내 마음에 드는 정체성에 나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굳이 도망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달아나야 한다. 우리는 내가 더 좋아하는 정체성으로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나를 더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를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조직, 나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장소를 찾아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그 일을 가로막는 저항은 반드시 뒤따른다. 하고자 하는 힘이 강할수록 저항도 강해진다.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진다.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무리하게 투자하면 결과는 보나마나 쪽박이다. 운동선수들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힘이 들어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타이밍을 놓친다. 심하면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만드는 에너지가
도리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반작용의 힘만 키울 뿐이다. 우주에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내가 뿜어내는 기운 역시 우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이 나보다 강한 반동인물의 힘에 잡아먹히지 않는다. 반동인물이란 주인공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반동인물의 힘을 키워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리고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자. 내 삶은 아무도 읽지 않는 재미없는 소설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내 정체성으로 사는 삶은 그제야 비로소 시작된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나를 구한 건 공정한 관찰자였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타인을 괴롭힐 수도 있다. 나도 그랬다. 그래도 그때마다 공정한 관찰자가 나타나 내게 주의를 줬다. 나는 그의 말에 귀담아 들었고 덕분에 문제가 더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읽기 위해 노력했다. 이건 다른 사람 눈치나 보며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타인의 기분과 마음의 평화는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온다.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살펴 그들이 긍정적 에너지를 내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내게도 좋은 일이다. 나만을 소중히 여기는 나르시시스트가 될수록 역설적으로 나의 존엄성은 훼손된다.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면 어디선가 지금도 열심히 떠들고 있는 공정한 관찰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어서 도망치라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 것이다. 존엄성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나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공동체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더 많이 공감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나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 닿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존중하고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 위대한 길은 바로 이런 사소한 노력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신의 축복이 있길 바라는 로즈워터 씨가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한다. 안녕 아가들아, 지구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단다. 그리고 둥글고 축축하고 붐비는 곳이지. 여기선 고작 해야 100년 정도밖에 못 산단다. 아가들아, 내가 아는 단 하나의 규칙을 말해줄까? 제기랄,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언제든 도망칠 수 있듯이 그 누구라도 언제든 나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 그럴 때는 처음 우리가 불안을 껴안은 것처럼 나에게서 도망치는 것들도 껴안으면 된다. 타인을 향해 떠나는 모험,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는 모험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뒤따르는 것 아니겠는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넘어지고 상처받으면서 우린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오늘은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말을 남기고 죽고 싶지도 않다. 버티는 삶이 아닌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고 실패를 무릅쓰더라도 어떻게든 나를 움직여 계속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도망의 기술은 결국 인생이란 거친 파도 위에서도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내 파도가 오고 있는데도 눈을 감아버리는 비겁한 움직임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파도를 보내줄 줄 알고 내 파도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올라타는 용기 있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명을 명분으로 바꾸는 도망의 기술,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7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